전세 사기 사건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빌라 사기, 또 건축 사기 등의 실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2021년 바로 2년 전이죠. 정 형사님이 이 지인으로부터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이제 부동산 그 업계에 이렇게 일하고 있는 지인이었는데 그 다른 사건으로 좀 정보 좀 얻으려고 이렇게 만났다가 그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요즘 부동산 쪽에 뭐 정체 모를 사람이 하나 있는데 하루에 집을 몇 채씩 사들인다더라. 뭐 그렇게 사들인 집이 뭐 수백 채가 된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백 채를 산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일단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이 사람이 자주 그 출몰한다는 강서구 쪽 부동산을 좀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그 아줌마요? 하면서 다들 아는 겁니다. 네, 그 임대 사업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주로 신축 빌라만 이렇게 공략을 해서 수십 건씩 계약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일대에서 유명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부동산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계약이 다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형사님도 갑자기 나타난 벼락부자인가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벼락부자. 돌아서려고 할 때 한 네.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아주 묘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좀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 그 아줌마랑 계약한 세입자 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좀 있다던데. 지금도 계속 그게 나오고 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전 처음에 이 대목이 좀 제일 이해가 안 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수백 채씩 집을 사면서 왜 보증금은 못 돌려받지? 그러니까 몇 채라도 팔아서 그 대신 일단 갚아주면 되잖아요. 팔고 갚아주면 되잖아요.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음 세입자로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집이 수백 채 이거를 담보가 확실하니까. 네. 그걸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충분히. 맞습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 형사님은 그래 이걸 근데 수사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왜? 전세금 문제는 이제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이기 때문에 네. 이제껏 민사의 영역이었고 경찰이 개입해온 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수상하잖아요. 그 뭐 개인이 수백 채씩 집을 가진 것부터 보증금을 못 받은 사람이 뭐 여럿이라는 것까지 뭔가 냄새는 나는데 괜히 파봤다가 범죄 혐의 입증하지 못할까 봐 좀 고민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집주인이 자기 사정상 돈을 못 주는 것인지 애초에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인지 이걸 입증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야, 사기로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도 진짜 분통 터지는 일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일단 알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의문의 아주머니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5명을 만나보게 됩니다. 네. 피해자들을. 형사님께서 이 세입자들을 만나고 나서 이거 내가 진실을 밝혀야겠다. 이렇게 확신을 하셨다고 해요. 좀 안타깝게도 그때 피해자들이 다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그 신혼부부들이 좀 많이 있었고 대부분 다 대출받아서 마련한 돈이다 보니까 더 막막하고 무엇보다 빨리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그야말로 발만 동동 구리고 집에서 갇혀버린 거죠. 형사님께서 피해자 5분을 만나시고 나서 집주인과 계약한 관련 서류들을 살펴보셨는데 그걸 보고 나서 더욱더 갸우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분명 서류상에 그 세입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서류에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특히 집을 계약할 때 이건 좀 확인해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등기부등본. 그렇죠. 그렇죠. 등기부등본. 등본상 집에 이제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그렇죠. 그런 거를 알아보잖아요. 융자 체크 네. 무조건 해야죠. 네, 근데 깨끗했었습니다. 그때 서류가.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집주인이 이제 소문으로 듣던 그 아주머니가 아니라 웬 20, 30대의 젊은 자매인 겁니다. 5집 중에 3집은 언니, 2집은 동생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20, 30대면은 그럼 소문의 아주머니는 누구였던 거예요? 바로 자매의 어머니였습니다. 자매의 엄마요? 네. 가족이 그거라. 실질적 집주인은 어머니였고 자매는 이제 사실상 그 명의만 빌려준 셈이었습니다. 집 계약부터 어떤 세입자들까지 뭐 연락까지 집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어머니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실질적인 집주인이었던 자매 어머니를 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5명의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될 무렵 모두 이 한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그때 공통적으로 이제 연락이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전화는 받지도 않고 매일 문자를 몇 통씩 남겨도 답장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세입자가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하죠. 예. 연락이 안 되면. 그렇게 한참 동안 연락을 받지 않던 한 씨가 어쩌다가 답장을 보내오면 안녕하세요. 문자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통화한다 해도 문자로 하란 말씀이라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한 씨와 겨우 연락이 닿아서 나 이사를 나가야 된다. 전세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씨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매매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께서 집 현 전세 가격에 구입 의사가 있으실까 혹 여쭤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직장을 옮기거나 뭐 아파트에 당첨돼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갑자기 집을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문자 한 통에. 자,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입자들이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이사를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전세가 아닌 매매로 부동산에 1억 9,800만 원에 진행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1억 8,900만 원은 어려울까요? 1억 9,800에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세입자가 그러니까 집주인이 팔아야지. 그래서 주든가. 맞습니다. 그 전세금이 줄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 원래 계약한 돈보다 웃돈으로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심지어 세입자를 시켰습니다. 뭐가 이렇게 당당해? 이 와중에 가장 안타까운 건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이 일단 팔려야 돈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여기 묶인 돈. 네. 그러니까 이제 오죽 약간 눈치 보였으면 이건 어려우실까요? 그게 그쵸. 그렇죠. 이제 사정하게 되죠. 사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완전 아웠네. 그럼 5분 다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세입자들이 그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도 매매는 당연히 이제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았고요. 한 씨는 뭐 또다시 당장 돈이 없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피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연락도 아예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이 피해자분들은 이제 아파트 청약도 날리고 아직도 못 가고 집에 이제 묶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사기다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형사님께서 국토부를 통해서 2딸, 그러니까 자매 명의로 된 집이 얼마나 더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순간 이건 대형 사건이다. 이렇게 감이 왔다 그래요. 네, 그 한 씨의 2딸 명의로 된 집이 400채가 넘었습니다. 큰 딸, 작은 딸 각각 약 200채 가량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해봤을 때 이제 한 씨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뭐 재력가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 씨는 이제 평범한 아줌마였고 남편도 일정한 직업이 있지는 않았고요. 뭐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딸들 역시 작은 어떤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그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님은 이거 분명 이 새 모녀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셨고요. 네. 그때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가 허그라고 하잖아요. 네. 허그를 통해서 2딸의 명의로 된 집에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했던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입자가 이 보험에 가입을 해놓으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소위 떼어 먹어도 일정한 조건이나 내용이 구성이 되면 국가가 이제 일단 변제해주는 이런 그 제도죠. 선으로 변제해주고 그렇죠. 나중에 국가가 더 받아야 나중에 이제 되는 받으면 거죠. 되니까 국가는. 근데 그걸 왜 알아보신 거예요? 그 만약 2딸 명의의 그 400여 채 집 중에 전세 보증금을 통해서 변제받았다는 건 집주인한테 그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그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제 체크를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뭔가 이 수치가 어마무시했을 것 야, 같은데. 뭐 알겠는데. 400여 채 중에 총 110명 정도의 세입자가 이 제도를 통해서
전세금을 변제받았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110명이요? 네, 이때 국가가 변제한 돈만 한 200억 이상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이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의 최초 사례라 당시에는 큰 문제라고 파악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허구에서 두 딸을 이제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을 해서 그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압류를 걸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 씨도 이 제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사를 가야 했던 세입자에게 한 씨가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주세요. 보증보험 신청에 이사하세요. 보험 가입은 하셨죠? 아니요. 저 보증금 돌려주세요. 보증보험 같은 것도 들지 않고 뭐 했습니까? 적반하장이네. 이거 뭐야? 이렇게 피해 규모가 큰 게 확인이 된 이후에 한 언론에서 새 모녀의 전세 사기 행각에 관한 뉴스를 보도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 뉴스를 보고 나도 당했다. 나도 이 새 모녀한테 당했다. 추가로 신고한 피해자가 46명이었습니다. 야, 점점 늘어나는구나. 이게 뒤늦게 알게 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형사님이 처음에 만난 세입자가 5명에 그렇죠. 추가로 46명이면 일단 피해자가 51명인 거네요. 그렇죠. 네, 일단 이 정도 피해면 이제 형사로 사기죄를 입증할 만한 효력이 있겠더라고요. 51명 세입자의 전세 계약 과정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통점이요? 점이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51개의 집 모두 이제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처음 집을 계약할 때 대부분 건축주하고 계약을 합니다. 근데 계약 후 얼마 뒤에 이제 한 씨의 두 딸 명의로 바뀌었더라고요. 이 패턴이 전부 다 똑같았습니다. 세입자 몰래 갑자기 집주인이 바뀐다는 그런 얘기죠? 세입자가 들어오면 네. 건축주는 손을 떼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집들이 소위 말하는 다 깡통 전세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높은 집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이용해서 무자본 갭 투자라고 해서 소위 무갭 투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세입자 돈으로 자기 집이 수백 채가 되는 거죠. 건축주랑 세모녀가 짜고 이런 판을 벌린 거네요. 건축주들은 이제 분양만 되면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매매가 되던 자신들의 책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세입자들은 부동산 중개인을 믿고 계약하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대체 뭐 한 거예요? 이런 거를 몰랐던 거예요? 이 사건에 이제 껴있는 건 그 일반 공인중개사는 거의 없었고요. 부동산 컨설팅 업체라는 정식 등록된 사업장이 아닌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터진 후에 또 없어진 곳도 많았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던 거죠. 야, 이거 참 부동산 컨설팅 이름은 거창하게 해놨네. 더 있어 보이죠, 뭔가. 네. 작정하고 이렇게 손 쓰고 달려들면 이거 못 모르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돈만 받고 손을 떼는 건축주, 깡통 전세에 이름만 올리는 집주인, 그리고 세입자를 끌어들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 그리고 이 중심엔 또 다른 공모자, 분양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건축주와 가장 이제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게 이제 분양 업체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세모녀 같은 임대인을 건축주와 연결을 시켜주고 세입자와 뭐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도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완전 컨트롤 타워처럼 중심에서 아주 그렇죠. 그냥 다 요거를 이렇게 조작했네요. 근데 세입자랑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어떻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업자들이 집을 구하려고 하는 세입자들한테 먼저 접근을 합니다. 다른 데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하고 계약하면 혜택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에 대출이자를 대납을 해준다거나 또는 뭐 이사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번에 신축이니까 세탁기, 건조기 저희가 옵션으로 넣어드릴게요 한다거나 또 어떤 곳에서는 명품 가방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명품 가방까지요? 어떻게 될 때는 계약까지는 해야 된다.
계약만 하게 하려고 막 꼬여내는 거네 계속. 그렇죠. 이 밑밥을 던지는 그리고 거지. 일반 세입자들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도 그냥 허가 받은 업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뭔가 남는 게 있고 본인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지금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리베이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를 받은 거죠. 세입자들한테 이제 매매 대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금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 차액을 이제 분양업체랑 부동산 컨설팅 업체 그리고 세모녀 같은 임대 사업자가 나눠 먹는 겁니다. 예. 세모녀는 그때 당시에 건당 100에서 200 정도 받았고요. 절대 이 범죄는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과 집단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미 수사는 그쪽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지금 확대해서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거. 너무 진짜 치가 떨리는 건 이 세입자들은 집도 날리고 대출은 막히고 신용불량자 되고 점점 나락으로 가는 동안 이 한 씨는 그 알량한 돈 몇 푼 벌자고 계속 나쁜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이제 건당 수수료를 받았던 계좌를 확인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의 돈이 있었습니다. 예. 본인들의 이제 거의 생활비로 쓴 걸로 추정됐습니다. 조사받을 때 한 씨는 어땠어요? 다 인정했습니까? 아니요, 그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안 해요? 그 나중에 딸들한테 뭐 재산으로 돌려주려고 시작한 일이고 뭐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었다. 근데 세입자가 안 구해주더라. 뭐 이게 다 허구해서 딸들을 블랙리스트로 막아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라면서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빌라 사기꾼, 건축 사기꾼, 많은 전세 사기 관련된 피의자들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전세 사기꾼들 모두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나 억울하다. 나는 돈 돌려주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는요. 이런 조직적인 전세 사기범들에게 단순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강력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분노를 금치 못할 사건인데요. 아까 처음에 이제 두 형사님께서 얼굴은 초면이지만 통화를 한 적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지금부터 소개할 이 사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앞서 말한 세모녀 같은 전세 사기꾼들이 또 다른 사기를 꾸며서 세입자분들이 또 다른 범죄 희생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자문을 구하려고 연락을 드렸던 겁니다. 자, 때는 2022년입니다. 작년이잖아. 2022년 어느 날 윤 형사님이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밤중에 한 남자가 네. 마포 경찰서로 들어오더니 형사님 제가 은행에 대출을 했는데요. 대출금을 못 받았어요. 대출을 신청했는데 거절됐다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그 대출금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거는 경찰서가 아니라 그 은행에 다시 찾아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딱 봐도 어려 보이는 2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요. 은행에서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을 몽땅 도둑 맞았다는 내용의 신고였습니다. 아니 그 형들이 대출금 1억 중에 6천만 원 정도 저한테 나눠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딱 대출금이 나오니까 수표를 현금으로 받고 오겠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그 1억 원을 홀랑 다 들고 잠적해버렸다니까요. 제가 듣다 보니까 그 전형적인 작업 대출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작업 대출? 들어보셨나요? 아, 이거 뉴스에 들어보긴 봤는데 이거 작업 대출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허위로 작성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소위 부정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직 관련 서류, 그다음에 뭐 소득 증빙 서류 이런 걸 다 위조해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작업을 소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직이나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소위 이런 작업 대출을 통해서 급전을 받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당연히 이거 불법입니다. 당사자 본인도 처벌받는 불법 대출인 거죠. 네. 저희가 지금 전세 사기에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작업 대출과 전세 사기랑 무슨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 신고자가 전세 자금을 명목으로 작업해서 1억 원을 대출을 받은 건데요. 그 소위 작업자들이 약속된 수수료만 챙긴 게 아니라 1억 원을 몽땅 들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자도 피해자가 아니라
작업 대출에 가담한 공범이네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 결국 본인이 내 범행을 자백한 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습니다. 사실 이 신고자의 경우에는요, 불법인 걸 알면서도 가담을 했죠. 그런데 간혹 이게 불법인 것도 모르고 속아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모르고요? 작업자들이 SNS에 네. 안전하게 대출을 받아준다. 그런 식으로 허위의 광고글을 올려서 대출 받을 사람을 구하기도 하거든요. 네. 대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이걸 보고 속아서 작업 대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야, 참. 그러니까 돈 관련된 키워드에서 쉽다, 그럼요. 뭐 무료다, 다 의심해야 됩니다. 무이자. 이런 작업 대출은 은행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문서를 위조하고 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럼 세입자가 위험해질 일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자, 아까 신고자가 무슨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했죠? 전세 자금으로요. 전세 자금 대출. 그렇죠.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전세 계약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나 여기 들어갈 것이다. 받아본 적 있죠. 계약서를 예. 이제 제출을 해야 되니까 이걸 허위로 작업을 해주면서 추가 피해자가 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은행에서도 다 확인하기 때문에 계약서 상으로는 정말 전세 계약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집 그리고 집주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 그 앞서 말했던 세모녀 같은 전세 사기 집주인들이 무게 투자로 소유한 집을 허위 계약서에 올리는 거죠. 이 대가로 또 얼마의 돈을 받는 겁니다. 이 작업자들과 그 집주인을 연결해주는 브로커까지 그 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은 세입자란 얘기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중 계약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세입자는 전혀 모르게 또 다른 계약을 하는 네, 거죠. 네. 내가 이경이랑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경이가 내 집에 살고 있는데 안정환을 또 세입자가 드리는 거예요. 어? 한 집에 집주인이 2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곧 나갈 집인 척 계약서를 쓰는 거죠. 아. 곧 나갈 집인 척. 아, 나갈 집인 척. 네. 그러니까 보통 집 계약하면 확정일자 받잖아요. 네. 근데 이 확정일자가 있어야 전세 대출도 그거를 보고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기꾼들이 허위 계약서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까지 받았다는 건데 동사무소 등기소 이런 데서 전혀 몰랐던 거라는 거예요? 확정일자 받을 때 계약하려는 집이 아직 전세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 집인지 아닌지를 시스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 문제잖아요.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로 바꿔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되는 거죠. 맞는지 정확하다는 네.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은행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실제 매물도 있고 거기에 집주인도 있고 세입자 확정일자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 이거 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대출 심사를 통과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그 결국 한 집의 세입자가 둘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일을 겪어야 할 수도 있고요. 네. 복잡하지. 최악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그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순위에서 아예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보증금도 못 받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두 번 당하는 거예요. 세입자들이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었나 봐요. 그 확인할 방법이 있긴 한데요. 그 네. 전세 계약 기간 안에 관할 주민센터에 그 신분증과 전세 계약서를 갖고 방문하면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럼 결국에는 세입자가 직접 가서 계속 체크하는 수밖에 없네요, 방법이. 어찌됐거나 세입자들만 상당히 그러니까 고통받는. 세입자들만 지금 고통받은 거니까 자, 그렇게 형사님은 신고자이자 대출 사기 공범의 돈을 가지고 도망간 범인들을 추적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 대포폰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또 다른 대포폰으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신원이나 그 위치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애초에 아주 조직적이구만, 작정을 그죠? 하고 들어왔구나. 자, 그러던 중에 형사님은 브로커가 사용한 대포폰에서 눈에 띄는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떤 흔적이죠? 그 브로커가 여러 부동산 업체하고 이제 통화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화했던 부동산들을 찾아가 봤더니까 이 브로커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동산에서 갖고 있는 매물이 아닌 그 본인들이 가진 매물을 가져와서는
수수료는 내가 줄 테니까 이 매물에 대한 전세 계약서만 진행해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동산의 CCTV를 뒤져서 범인들의 인상착의, 외모를 파악을 했고요. 그렇게 4개월을 추적한 끝에 브로커부터 검거하게 됐습니다. 브로커를 검거를 했을 때 집에 들어가니까 그 범행에 사용했던 대포폰이 좀 수두룩하게 많아 있었습니다. 그 또 다른 작업 대출을 진행한 9건의 전세 계약서까지 추가로도 발견이 되었고요.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자, 그렇게 브로커를 시작으로 작업자, 임대인까지 총 8명의 범인들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맞죠? 네. 채통장에 발부됐습니다. 제가요? 휴대폰으로 봐주세요. 잠깐만요. 아니다, 건드지 말고. 아, 유튜브 보면. 휴대폰 말고. 12시 52분부로 채평제 집행하는 거예요. 네네네. 서부지검 판사 김유민가 네네네. 발관 채평장이고. 근데 제 핸드폰을 잘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수영장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사기 혐의로 채통장 발부돼서 이거 안 해주셔도 돼요.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이건 임대인. 혹시 예, 총무입니다. 제가 눈이 좀 안 보여줘요. 본인 불리한 거 진술 거부할 수도 있고요. 예. 한번 좀 닫아주시겠어요? 그래요. 네. 완전 저기 죄송한데, 예? 수박 안 치워도 제가 이미 그냥 갈 거니까. 걸 먼저 읽어보세요. 임의동행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체포되는 거야 임마. 저게 다 전세 계약서. 아. 자, 피해자들 저 서류가 저렇게 많으면 저 진짜 잠정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작업 대출하는 사람이 또 많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검거했던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네. 예, 전국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조직을 꾸려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빨리 현실적인 대책이 좀 대책이 필요하죠. 마련이 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 및 임시 거처, 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우선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를 확인해보고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너무 높거나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깡통 전세가 아닌지 의심해보고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하는 상대방이 소유자가 맞는지 혹은 소유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맞는지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중개인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로 등록된 자가 맞는지, 업무 정지가 된 자는 아닌지 확인하셔야 하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있어 해당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제도적인 허점들이 잘 보완되고 좀 꼼꼼하게 살펴서 속 시원한 대책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세입자들의 사실상 전 재산인 보증금을 이렇게 빼앗아간 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저희 이제 경찰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세입자들의 피해 회복과 예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채널.